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자,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우리 최길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길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방위산업연구소의 또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떡이었습니까, 선생님? 예, 대한민국 남성분들 중에 아마 밀떡이 아니셨던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른바 밀떡 1세대입니다. 밀떡 1세대. 이 밀떡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시점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어허. 제가 00학번입니다. 밀레니엄 학번인데 군번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 군번입니다. 공사 군번이 있습니까? 공사테크. 2004년에 이제 인관을 해서 2000년도 이후에도 군인이 있었습니까? 저는 2000년 3월에 제대를 해가지고 그 뒤로도 군인이 있었구나. 장교 인간하셨네요.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전국의 ROTC 총 동문회분들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때는 바보 TC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편집되는 거죠. 저희 때는 바보 TC라고 그랬어요. ROTC는 그 대학에 학군단이라는 게 설치돼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대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일정 군사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학사장교는 대학 4년 8학기 동안 일체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네. 졸업 이후에 별도의 군사 교육을 받고 인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네. 네네네. ROTC는 조금 떨어진다. 아닙니다. ROTC 분들은 너무 훌륭하셔서. 예. 근데 훌륭- ROTC를 왜 예. 바보 TC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 그 시절 왜 그러니까 그 시절에 왜 바보 장교라고 했을까? 학생들이 있는 대학인데 이렇게 뭐 제식으로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아니 그러니까 난 이게 네. 문제라고 봐.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입니다. 네. 이렇게 군인에 대한 갑자기 예. 저만 그럼 이상해지는데. 아니 그 비하하는 발언들이 난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공공연하게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쓰이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열받습니다. 예? 이게- 제가 98년도 땅 깨일 때 땅 깨요. 육군 비하 발언이신데. 아 근데 그러면 네. 밀떡이 1세대시니까 쌀떡은 안 먹습니까? 밀떡만 드십니까? 자, 오늘 제가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니 뭐 이런 얘기를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뭐 ICBM이니 뭐 SCV니 SCV는 예. 테란이군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군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 지도와 예. 그리고 그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무기 예. 용어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하고 가는 좋습니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잠시만. 자, 일단은 좀 이제 군 관련돼서 얘기하기 전에 약간 좀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계속 아이스 브레이킹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너무 차려입고 오신 거 아니세요?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방송을 하십니까? 오늘 좀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럼 옷을 좀 넉넉한 걸 입으시지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한 걸 입으신 거 아니세요? 입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조금 네. 많이 타이트해져 갖고. 네. 억압되는. 네. 아 그럼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군번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2004년에 인관을 해서 예. 공사 군번입니다. 주특기가 장교 어디? 격리병과입니다. 재정병과. 네. 꿀 빠셨네. 그러니까 이럴 줄 알고 내가 꿀 빠셨어.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프로구나. 네. 그 당시는 얼마였습니까? 월급이? 그때 소위 월급이 이제 기본급에 뭐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월 한 170만 원 정도? 너는 얼마 받았어? 너는 군번이 어떻게 돼? 전 13테크입니다. 저희 늦게 갔으니까 법무관. 네, 군 법무관이시니까. 저희는 그 검찰 수당이라는 걸 받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중2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한 200 초중반 받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군번이 98 들공 들어. 저희 HOT 막 보고 있을 때인데. 제 기억으로는 2등병 때 7,8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장 때 13,000원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병장 월급 205만 원.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65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40만 원은 급여 보전을 해줍니다.
요새는 독한 친구들은 한 돈 2천 모아 나가겠네요. 실제로 독한 친구라뇨. 열심히 사는 친구죠. 실제로 열심히 이렇게 군 생활하면서 그쵸. 이렇게 모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전역하는 그런 군 장병들도 많습니다. 2004년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예, 저는 15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요? 예, 저는 예비역 육군 중령으로 중령 대대장급인데 육군에 소위- 계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재정병과로 인관을 해서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서 또 근무를 했는데요. 서울. 네. 꿀이다, 꿀빠셨네. 아 근데 왜 제대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민간 대학에 네. 이제 군사학과의 교수로 어. 이제 사실 또 현역으로 있을 때는 제가 국방대학교에서 처음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 뭐 사격 자세 이런 거 다 가르치시나요? 할 줄 압니다. PRI 같은 거 다 하시고. 그렇죠. 예. 당연하죠. PRI 약자가 뭔지 아시죠? 그 개인 그 PRI가 뭐죠? 잠깐만. 처음 저도 하도 오래간만에 해요. PRI? 개인 사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퍼스널 아, R은 뭐지? 일반 장병들은 그런 모르고 그냥 피나고 아, 알배기고 알배기고 이갈리는. 이갈리는. 예, 네. 그만큼 이게 총기 관련돼서 훈련할 때 뭐 엎드렸어, 앉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막 진짜 너무 힘들거든. 그런 거 안 하시죠? 후보생한테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군사 전문가 아니, 최기일 우선- 선생님 모시고 예, 인사청문회입니까? 인사청문회입니까? 수류탄. 아니, 한 번 던져봤습니다. 훈련소. 수류탄 투척을요. 네. 예. 자 이렇게 간단하게 취조는 아니고 선생님의 걸어온 발자취? 부끄럽습니다. 아 왜요? 네. 예? 축구 잘하는 선수가 감독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군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또 명망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옆으로 가주실래요? 예. 국방부, 국방부가 있고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6번 해군본부, 해본 공군본부. 공본이 있고 네, 육군본부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수장을 맡고 아 육참 네, 합참은 합참의장이 제가 또 합참 의장 표창을 받고 나왔죠. 그럼 계속 해군하시지 왜? 어,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네, 해군 참모 해군참모총장, 그다음에 공참이고 네, 공참총장, 별이 몇 개입니까? 합참의장 별 4개, 예, 그리고 각군본부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별이 4개. 별 4개. 네, 여기 또 별이 4개이신 분들이 더 있어요. 어?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 사성대장이고요. 부사령관은 한국군 사성대장. 국방부 장관은 그럼 별 없어요? 민간인이죠. 현행 정부조직법상에 네. 국방부 장관은 현역이 아닌 예비역 또는 민간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별 5개요? 사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군의 최고 그 명령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원수라고 하고 국가 원수를 군 계급으로 비유를 하자면 별 말씀하신 5개? 대로 별 5개 정도. 메가더 장군이 5개였잖아요. 그럼 미군의 경우 그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5개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사성 대장이 군의 가장 최고 둘, 계급입니다. 셋, 넷, 5분이 계시네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응? 우리가 이제 육군만 기준으로 해서 보면 네. 과거에는 1군, 2군, 3군 군사령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1군과 3군 사령관을 통합해서 지상작전사령부라고 그래서 지작사령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사령관이 별 4개. 진짜요? 그리고 2군 작전사령부. 그래서 1군 사령관과 2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군구조 개편이라고 해서 군 부대를 이제 통합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면서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이 됐고요. 아, 내가 3군. 그렇죠. 네, 네. 예, 상군 사령부 예하. 예. 제가 가장 최전방에서 근무한 게 상군 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용인에서. 제가 최전방이 용인. 에브랜드 많이 가셨겠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이하로는 이제 각 예하 군단 지작사를 비롯한 2군 작전사령부, 그러니까 2군 사령부죠. 각 사령부 예하에는 군단급 제대 3스타 별 3개. 와, 이렇게 내려가도 별이- 3스타예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 좀 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4단. 4단, 투스타. 2스타. 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원스타였는데 지금은 여단장을 대령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대. 연대. 그래서 고대 연대. 뭐 아니죠? 네. 고대나 내가 하려다 말았는데. 상대 아니죠? 그런 거 해도 됩니까? 예? 연대도 대대. 아니 대령. 우리가 보통 예. 그랬는데. 왜냐면 이제 군구조 개편에 따라서
장군 수를 좀 감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단에는 원래 원스타가 가야 되는데 이제 대령 내지는 원스타 준장이 보직을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대대로 대대, 중령. 네.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네. 해군은 해군 본부 예하에는 이제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죠. 별 3개. 근데 기타의 또 제대들이 있는데 복잡합니다, 이게. 해군 공군을 육군 편지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해군은 1함대와 2함대가 있거든요. 함대 사령부. 뭔가 멋있다. 1함대는 저쪽 강원도 동해 쪽에 그리고 2함대는 우리 경기도 평택. 그래서 동해와 서해를 맡고 있습니다. 남해는 누가 맡아? 제방사, 제주방어 사령부가 있죠. 그럼 1함대, 여기 더 잘하실 텐데. 삼함대도 있죠. 3함대는 어디예요? 네. 삼함대가 목포인가? 3함대 빼놨네. 근데 이제 주력 함대는 이 동해에 있는 1함대와 서해에 있는 2함대가 주력 함대입니다. 네. 먹었죠. 네. 공군은 어떻게 됩니까? 공군 작전사령부. 공작사가 있고. 네, 공작사. 공군은 부대가 좀 많습니다. 네. 몇 전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투 비행단이 있죠. 전국의 공작사 예하에 전투 비행단이 10개가 넘습니다. 약간 충주에 육군? 13 전투 비행단. 육군에서 공군으로 갈수록 뭔가 후루룩 정리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심지어 해군은 그뭐 보병보다도 잘 모르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국방부에서 발간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국방백서를 보면 우리 군 전체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과거에는 한 60만 내외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다가 네. 지금 현재는 한 47만? 네. 그러니까 이제 60만에서 지금 한 45만에서 46만 정도로 줄어들면서 지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육군 중심입니다. 사실상 8대 1대 1로 보셔도 돼요. 팔이요? 네. 그래서 그 해군이랑 뭐 공군 이쪽은 후루룩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해군의 좀 중요성이 강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공군도 요즘 뭐 드론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첫 번째는 작지만 강한 군대. 그래서 작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첨단 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말고 이렇게 네. 지금 네. 구속 조직도를 한번 여쭤보는 거라니까. 그리고 정리 한번. 그 공군의 1함대 공작사 예하, 네.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에는 각 비행단이 있습니다. 한몇 개 정도? 10개가 좀 넘죠. 10개? 네. 좀 넘어요? 아니 왜냐면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나 공군 유학 갈 건데 우리 몇 개 있어요? 13 전투 비행단과 그리고 아니 법무관도요. 네. 그 직업 법무관들이 이제 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육군 법무관은 스타를 달아줘요. 해군 공군은 대령이 끝이에요. 대령이 최고 계급이죠. 그게 또 차이가 있구나. 네. 우리의 이런 군 편제나 군사 작전은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미군은 몇 군인지 아세요? 4군 아니에요? 미군은 육군 체제입니다. 6개 군 체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그리고 2018년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엘라바마주 헌츠빌에 우주군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우주군을 만들었어요. 우주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최근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좀 작지만 강한 군대.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작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육군 부대 중에 스트라이크 여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속 기동 여단이라고 해서 전 세계 급박한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신속하게 파병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크 여단을 그러니까 부대를 좀 블록화해서 이러한 기동성, 신축성 그다음에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좀 도모하고자 작지만 강한 군대 그래서 스트라이크 여단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편제를 우리 육군이 좀 배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미군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군사작전에서는 합동성의 중요성 그러니까는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육군과 해군 또는 뭐 육군과 공군 합동작전이 있고 협동작전이 있고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합작전도 있고 연합작전은 국가와 국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작전할 때는 연합작전이라고 해요. 합동작전은 다른 군 그러니까 육군과 공군 또는 군이 육군과 다른. 해군이 작전을 할 때는 그때는 합동작전이라고 그래요. 협동작전. 협동작전은 육군을 예를 들면 육군 예하에 포병 나오셨잖아요. 네. 보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갑도 있고 네. 보전 협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보전 협동은
보병과 보병과 전차가 협동 작전을 하는 거예요. CG랑 마린이랑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그렇지. 가야죠. 그렇지. 마린 혼자 가면 어떻게 돼? 탱크 혼자 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메카닉이 있어야지. 그래서 보전 협동이라는 작전이 이건 기본 국룰. 마린이랑 레이스랑 가면 합동 작전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그랑 테란이 프로토스를 뒤져가면 연합 작전이에요. 그죠? 합동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조차도 합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과거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 이라크전 당시에 미 해병대의 적은 미 공군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싸우려고? 적군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미 공군에 의한 오인 폭격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합동 작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육해 공군이 서로 어떤 각자의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지휘 또 체계도 다를 거고. 네, 지휘 체계도 좀 다르고 그리고 뭐 육해 공군의 각 군마다 고유의 정사가 또 문화가 다르죠. 어떤 서로 전통이 무시하고 또 막 그러잖아요. 다르고. 네. 맞아. 그래서 뭐 미군은 고 아미 빈 네이비 해군을 때려준다는 거죠. 누가? 미 육군이 미 해군을 때려준다. 실제로 미 육군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합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합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미군이 꺼내든 카드가 최근에 트럼프 카드?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스라엘군이 잘 싸우잖아요. 합동 작전이 달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싸우나 보니까 이스라엘은 국방군 체제, 그래서 IDF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무슨 뜻이냐면 애당초 통합군 체제로 돼 있어요. 육해 공군이 있긴 한데 애당초 이 육해 공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방군 내에 통합군으로 통합을 해서놨어요. 그러니까는 합동이 조인트잖아요. 네. 통합은 인테그레이션이고 사실 합동의 상위 개념이 통합이니까 통합군은 합동성이 필요 없죠. 이미 그렇네. 통합이 돼버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게 합동성을 그렇게 강조해도 합동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육해공군 자군 이기주가 있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서 통합군 체제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네.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통합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2018년에 우주군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주군을 만들었는데 지구의 육해공군 해병대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이제 우주군이냐 지구군이냐예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군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우주군과 육해공군 해병대를 통합한 이제 국방군과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전장을 보면 특수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드론.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자이크전이라든가 모자이크전이요? MDO 그래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방역 작전. 모자이크전이 잠깐만 뭐예요? 얘기 좀 하게. 그래서 아니 그 모자이크를 아니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말씀드리려고. 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요? 모자이크전, 모자이크전. 네. 그다음에 또 다영역 작전, 방역 작전. 다영역 작전. 다영역 예, 작전. 그래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MDO라고 약자를 또 쓰기도 합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다양한 이런 작전들이 있는데 지금 작전 2개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후방 지역 작전도 있어요. 우리가 특수부대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모자이크도 설명을 아니 그거 저보다- 설명드리려고. 저보다 더 튀시는 느낌이야.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특수부대 UDT UDT 있죠. 해군은. 우리 동네 특공대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특수부대하면 특전사 아닙니까? 707 네, UDT죠. 맞습니다. 707이라니요. 아직 싸우지 마시고요. 영영 808 그 공수부대잖아요. 광고. 공수부대. 네. 특전사는 네. 공수부대인데 공수부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특수부대 이 특전사 요원들이 어디로 뛰어내려요? 적지로. 그렇죠. 우리가 전술에서는요. 군사학에서는 아 알았다 선생님 모자이크야 무슨 뜻인지 알았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적군과 아군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어. 게릴라전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특수전 영역이잖아요. 뭐냐 게릴라전이라고 하면 되지 왜 모자이크전이라고 해요? 이제 현대전에 있어서는 단순한 게릴라전보다 조금 진화된 형태의 그런 전술. 아주 게릴라도 여러 가지 또 방식으로 진화를 그렇죠. 했을 테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어떤 특수군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미군이 생각하는 통합군 체제는 6개 군으로 유지하던 것을 이제 국방군 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군. 저 죄송한데 방금 네. 술을 마신 거예요? 아니 목이 잠깐 네, 메어갖고. 그럼 어떻게 네. 편하게 커피 한 잔 드시고 뭔가 지금 아내분이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 근데 네. 죄송한데 저희가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 아 진짜요?
다영역 작전은 뭡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부대가 분산돼 있다가 필요시에는 어떤 한 곳에 전투력을 집중시켜야 될 때 그때는 이러한 넓은 지역에서의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는 군부대가 단시간 내에 병력을 집중하고 효율적인 전투력을 투사하는 것은 아무리 정규군이라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작전에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런 거는 누가 하냐? 누가 잘하겠어요? 특수부대가 잘하겠죠. 네, 엘리트 부대들. 결국은 다영역 작전이나 모자이크전, 뭐 후방 지역 작전이나 기타의 이러한 다양한 군사작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게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매우 중요해졌다. 그래서 미군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우주군, 통합군, 그 다음에 특수군. 근데 이제 미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의 미군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어떤 군사 트렌드나 그런 변화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일단은 궁금했던 거 무기체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뭐 맨날 TV 보면 뭐 ICBM을 쐈니, 뭐 천마를 날렸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센 놈부터 쭉 한번 내려가 줄 수 있나요? 우리는 핵이 없잖아. 자, 무기체계. 무기체계. 예. 이제 영어로는 웨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오. 최근에 일본 말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본 말로는. 그거 택게. 영어는 쓰죠. 혹시나 또 일본어도 아시나 해서. 가라다니 와루데시오. 도끼도끼 운도야 수로 호가이 데스. 야메떼. 자,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네. 지금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양상의 특징이 있어요. 드론. 미사일로 쏴요, 미사일. 미사일. 근데 드론으로 드론도 이스라엘이 샤헤드 드론을 보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양측이 가장 격렬하게 이게 무력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게 미사일이에요. 네. 먼저 미사일은요, 우리가 로켓과 미사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로켓에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돼요. 미사일에 탄두를 제거하면 로켓이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거. 아니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 미사일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게 네.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하나는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자, 잠시만요. 네, 자, 탄도와 로켓 순항. 미사일. 미사일인데 여기에는 로켓 플러스 탄도다. 맞습니다. 탄두. 네, 맞습니다. 탄두는 이제 폭약을 얘기하는 거죠. 탄두는 이제 폭발물을 싣는 거죠. 폭발물 시키는 네, 거. 네, 네. 그다음에 로켓은 탄두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탄두 X. 네. 탄두리 먹고 싶다 갑자기. 탄두 하니까. 탄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래, 나 이런 게 너무 헷갈려요. 네. 그래서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뉴스를 접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ICBM이라고 하는데 탄도 미사일은 겁나 멀리 가나 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까. 정확해요. 탄도 미사일은 밸러스틱 미슬, 순항 미사일은 크루즈 미슬. 탄도 미사일은 굉장히 멀리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최근에 전투 양상이나 전쟁 양상이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도 미사일은 미사일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하부 중량을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게 탄도 미사일이에요. 탄도. 근데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는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발사 사정거리도 네. 짧고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네. 근데 순항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네. 탄도 미사일은 발사 이후에 목표물에 대한 표적이나 쫓아가질 또는 않는구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탄도 미사일은 중력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력의 원칙에 따라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그럼 이 순항 미사일은 쉽게 말하면 유도탄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그래서 순항 미사일은 발사 이후에도 상하 수직 좌우 그리고 속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항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뭐겠습니까?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어하는데 타격. 좋겠다. 방어하는 데도 좋죠. 네. 순항 미사일 앞부분에 시커라는 게 있어요. 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CCTV예요, CCTV.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네. 이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정보를 받죠. 야. 이게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타격했을 때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는지도 시커를 통해서 보고, 위성의 GPS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그 좌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탄도미사일은 무조건 공격용이네. 강력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현무. 현무 미사일은 전략 무기인데요. 근데 이 전략 무기는 뭐예요? 군사학에서는 용병술 체계라고 하거든요. 네. 가장 상위에는 전략,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작전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그리고 맨 하위에는 전술. 우리가 택틱스 또는 택티컬이라고 하는데 전술보다 상위 개념은 작전이고 작전의 상위 개념은 전략이기 때문에 전술제대라고 하면 주로 이제 연대급 이하, 보통 소대, 중대, 대대들이 어떤 군사 작전을 할 때는 전술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단이나 군단, 그다음에 군사령부급 가지면 이제 작전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 이상 제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지작사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략 이게 제대라고 사이즈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 무기라고 하면 전술 무기가 아니라 전략 무기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강력하겠죠. 아, 그렇네. 전략 무기라 그러면 아예 그냥 나라가 그냥 이게 전면전이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핵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핵도 전략 핵이 있고요. 하나는 전술 핵이 있어요. 그래서 전술 핵은 전략 핵에 비해서는 저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잠깐 현무 미사일을 말씀드린 이유가 미사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네. 근데 이 현무 미사일은 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특징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무 미사일이 결국은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군용 항공기 전투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마하 1에서 1.5 정도 됩니다. 이러한 군용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개발된 미사일, 우리가 보통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속도를 1.5에서 마하 2까지를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하이퍼소닉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미사일이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이란이 쏜 미사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근데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는데 대표적으로 하즈 카셈이라는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이언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에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이걸 뚫었어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하 12. 이야. 와, 근데 12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는요, 치르콘 또는 지르콘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 있는데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로 마하 15에서 20까지. 이야. 그리고 사실 일반에게는 아직 공개 안 됐는데 마하 25까지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한테 공개 안 되는데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일반인이 아니니까. 네. 뭐 어떤 분이세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과거에 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요? 네? 어느 정권에? 어느 정권? 진보 정부에 근데 왜 이번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갈 건가요? 인사 검증 중입니다. 검증 중입니까? 네, 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무릎에 한번 앉아봐도 되겠습니까? 왜 이랬어? 아이고 우리 동생. 이제 우리 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언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최근에는 아이언빔이라고 해서 빔이니까 이제 레이저죠. 우리가 일반적인 미사일 대공 방어 체계를 MD라고 합니다. MD. 이 미슬 디펜스의 약자거든요. 미슬이 뭐예요? 미사일이요. 똑똑하신 줄 알았는데 똑똑한 건 맞는데요. 가끔 기본적인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천재성 있으시네. 맞아요. 미사일 방어 체계는 기본적으로 다층 방어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고도부터 중고도, 저고도로. 그래서 3중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자, 미사일을 멀리 쏘려면 어떻게 하죠? 가벼워야지. 오, 경량화. 그리고 미사일은 핵심은 멀리 날리려면 높이 써야지. 고각으로 쏴야 돼요. 수직 고각으로. 일단 높이 올라가야지 멀리 날아갈 거니까. 일반적으로 전 세계 현존하는 미사일 대공 방어 체계는 기본적으로 미사일 종말 단계, 미사일의 종말 단계 요격 시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종말 단계? 미국은 사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있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라고 해서 우리는 천궁. 맞아요, 천궁인데 죄송합니다. 뭐지? 왜요? 저 무시하는 아니, 건가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기게 생기셨어요. 여기 왜 이렇게 하얘 또? 다 돌아와서 자, 다층 방어 체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또 4D라고 해요.
그래서 탐지, 식별, 추적,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격을 해요. 그래서 수직 발사를 한 이후에 고각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면 높은 고도에서 하강을 합니다. 그리고 하강을 해서 활공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목표물로 떨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활공 단계를 거쳐서 하강할 때 그때 요격을 하는데 고고도에서 1차 요격 시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 미사일이 10발인데 고고도에서 2발을 명중시키고 8발이 요격이 실패를 했어요. 그럼 다시 중고도에서 다시 또 한 5발을 요격을 하고 그럼 나머지 3발은 저고도에서 요격 시도를 하는데 저고도에서 요격을 할 때 쓰는 우리나라 미사일이 천궁이에요. 이게 저고도라고 하면 그것도 물어보시려고 했죠. 네. 저고도면 몇 킬로? 40에서 60km. 야. 네, 상공. 아니 그러면 이미 대기권 밖 아니에요? 아니죠. 1000km 이상. 네. 우주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북한이 개발한 화성 12형 미사일이 있어요. 그 화성 12형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5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0km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고도가 아니고. 미국의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는 거지 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00km까지 날아가려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챗GPT 물어봐도 돼요? 아니 검색 찬스 써도 돼?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표를 했잖아요. 골든돔. 네, 골든돔. 네. 우주에서 요격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가 대기권 밖의 위성에서 이제는 발사돼 있는 상공의 모든 미사일들을 요격시키겠다는. 그러면 미사일이 그 우주 공간에 상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텅스텐과 합금 티타늄으로 약 1m짜리 금속 봉인데요. 이걸 우주의 대기권 밖의 인공위성에서 지표면으로 떨어뜨리면 낙하하면서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떨어져서 거의 TNT 수천 배의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이 골든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데 왜 민감하게 반응하냐?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할 때도 쓰이지만 미사일 자체가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주 밖에서 미사일로 공격을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그럼 왜냐면 그 그러네. 운석 한 200m짜리 하나 들어오면 거의 도시 하나가 날아가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여기 지도 있으니까 잠깐 보면 이란하고 이스라엘 보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여기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게요. 주변이 모든 적국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뒤에는 배후에 지중해가 있어요. 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하려면 병력과 물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라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이라크 있죠, 시리아 있죠, 요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인 전면전을 하려고 해도 병력과 병력이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죠? 뭐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래서 오늘날 전장의 양상이 결국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전쟁을 버튼 워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래서 무기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를 미사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미사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현무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현무는 지금 현무 5까지 전력화. 이 전력화라는 용어는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을 때를 우리가 전력화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은 비밀리에 또 현무 6를 이제 업계에서는 PIP라고 해서 프로덕트 임프로먼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현무 5가 또 하나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랬죠. 하이퍼소닉 미술. 벙커버스터 들어보셨죠? 네. 현무가 벙커버스터예요. 그렇다더만. 그 김정일 그 땅굴 있는 거. 사실은 김정은이 김정은. 네. 평양 주석궁 지하에 약 500m 깊이의 비밀 지하 요새를 만들어 놨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GBU 계열의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벙커버스터가 있는데요. 두터운 암석 지층을 보통 50m에서 100m 정도를 뚫고 들어가요. 네. 우리 현무는 약 150에서 200m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보다 더 좋네? 현무는? 현무 5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미사일 화력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현무 미사일이 최고 좋은 미사일입니다. 화력으로. 화력으로. 그래서 현무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동시에 벙커버스터의 기능을 기능도- 갖고 있다. 와 짱이네. 근데 이제 문제 하나 내죠.
네. 현무 미사일, 이 현무 5가 지하 150m에서 200m밖에 뚫질 못한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평양 주석궁 지하 500m에 지하 요새에 숨어 있으면 어떡하죠? 괴수 때리면 되지. 때렸던데 또 때리면 되지. 천재 아닙니까? 뭐지? 그걸 순차 타격이라고 하는데 1파, 2파, 3파로 때린 데 계속 때려서 네. 더 깊이 이게 파고들도록 네. 미사일이. 미사일 현무가 또 엄청난 게요. 지대공, 지대지, 함대지 그리고 공대공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아, 나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 뭐냐면- 자, 공대공, 공대지, 지대공, 그다음에 지대지요? 네. 공중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쏴서 지상을 땅으로 때리는 거. 그리고 지상에서 공중을 때리는 거. 그리고 땅에서 지상에서 지상으로. 아, 그래서 우리가 탄도미사일은 흔히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하죠.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니까. 지상에서 발사해서. 근데 이 현무 미사일은 공대공, 공대지, 지대지, 지대공, 지대지까지 다양한 투발 플랫폼이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현무를 비행기 전투기에 달고 쏠 수 있는 거예요? 개발하고 있어요. 배에서 쏘는 거는 함대공이에요? 지대공이에요? 해대공이에요? 함정에서 쏘면 함대공이라고 합니다. 함이죠. 네, 함에서 공중으로. 그럼 잠수함에서는요? 잠대공. 그것도 잠대공이에요? 그렇죠. 잠대공인데 수대공 아니에요? 잠. 해대공. 해대공. SLBM 또는 SLCM이라고 하잖아요. 이 SLBM은 이 앞에 S가 서브마린, 서브마린. 해군. 네. 그리고 란치드 밸러스틱 미슬. 그럼 잠수함에서 쏘는 거야? 잠수함에서 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SLBM이라고. 아, 또 서브마린 라운치드 크루즈 미슬. 잠수함에서 쏘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SLBM, SLCM. 별거 아닙니다. 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현무, 뭐 청국, 뭐 예를 들면 주작이라든지 봉황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뭐 천무 써볼까요? 아 천무. 천무는 MLRS 들어보셨죠? 포병 출신이시니까 아시겠다. 이게 미군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다련장 로켓포예요. 그런데 이 천무는 K239,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K고 239는 이제 직경이 239mm라고 해서 239라고 넣었는데 이 K239라고 하는 한국형 MLRS 다련장 로켓은 강철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영화. 네, 그 스틸 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무슨 뜻이죠? 확 이렇게 쏟아지는 그렇죠. 스틸 레인이니까 하늘에서 강철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왜? 멋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탄이 있어요. 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을 크게 유도탄과 무유도탄으로 구분해요. 이 무유도탄 중에 K239 다련장 로켓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공중에서 지상으로 수천 개의 자탄이 흩뿌려지듯이 지상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걸 분산탄 내지는 집속탄, 확산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국제기구에서는 엄격하게 그래. 생산과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왜 써도 돼요?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핵무기가 없으니까 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 이러한 무기들을 만든 거죠. 그럼 승인을 받았어요? 국제사회? 전 세계에서 이러한 집속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우리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아니 근데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자위권.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 방어를 위해서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핵에 버금가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들, 현무나 천무나 이런 무기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우리 정영돈 우리 님께서 더 자랑스러워하실 K9 자주포. 그래 K9. 아니 이건 그때도 있었을 텐데. 아 저는 155mm 견인포였어요. 아 155mm 견인포. 예. 자주포랑 견인포 아시잖아요. 예, 좋죠. 예.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자주포는 그냥 탱크야, 탱크. 견인포는 포를 끌고 와가지고 땅에 박아야 돼, 사람이. 그래서 포병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K9 자주포 잠깐 말씀드리면 전력화 배치된 지 벌써 만 30년이 넘은 장비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수출 품목으로 수출 효자 품목이죠. 그래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마켓 쉐어 점유율에 한때는 수주 기준으로만 70%에 육박했어요. 지금 한 60% 정도 전 세계. 전 세계 자주포의 60%는 K9. 더더욱 놀랄 일은 유스드 중고품. 우리 육군이 쓰던 거를 그거라도 팔아달라. 우리가 사겠다. 아니 근데 보면 뭐 미국, 독일, 프랑스 이쪽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유럽을 보면 서유럽이 있고 북유럽이 있고 동유럽이 있잖아요. 네. 이 유럽의 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더한 그 육상의 기동 화력 장비와 우리나라가 보유한 육상의 기동 화력 장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육군이 5,600여 문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 5,000문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보통 이런 자주포가 이제 155mm 포탄을 쓰거든요. 그렇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규격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또는 우리나라도 155mm인데 그래서 다 포탄 우리나라한테 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혼용할 수 있죠.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지금은 이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152mm 포탄이에요. 규격이 달라요. 그럼 우리 게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죠. 이 155mm 포탄이 기존 사거리가 한 40km 내외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풍산이라는 회사가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해서 이제 60km까지 쏠 수 있어요. 근데 이 60km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60km 바깥에 있는 표적지 안에 정확히 꽂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도 사거리가 60km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K2 전차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K2 블랙팬서라고 해서 K2 흑표 전차라고 하는데 K2는 뭐예요? 탱크예요? 탱크. 탱크랑 자주포는 뭐가 달라요? K9 자주포는요 곡사화기예요. 곡사화기. 그리고 K2 전차는 55구경장에 120mm 활강포를 단 직사화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도가 좀 달라요. 다르네. 네, 그래서 이거는 K9 자주포는 사실상 지상의 화력 지원을 주로 많이 하고 뒤에서 K2 전차는 주로 적 전차 내지는 기동 장비들을 파괴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K2 쩐다던데. 독일에는 레오파르트 2 그리고 탱크. 이스라엘은 메르카바 그리고 미국에는 그 에이브라함 전차가 있고 우리나라는 K2 전차가 있는데 다 명품 전차인데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면 K2 전차 대당 가격이 우리 육군에 한 대당 98억에 납품이 됐거든요. 근데 폴란드에 우리가 2022년에 958대를 수주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때 당시 경쟁 기종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였는데 대당 가격이 250억이었어요. 근데 성능은 비슷해. 너무 남겨 먹으려 그러네. 그 레오파르트 전차 살 돈으로 K2 전차를 2대 내지 3대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란 브랜드 가지고 너무 그렇게 세게 불렀네. 그러니까 야 벤츠나 현대나 사실 엔진 차이는 없어. 다 브랜드 값이지. 브랜드 값이 크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독일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생산 대수가 8대에 불과해요. 그럼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걸로? 그 납품기도 잘 지킨다면서요, 또.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무기가 아무리 싸고 성능이 좋아도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리고 기술 이전도 좀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패키지 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무기를 구입하면 무기 구매국에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제공해요. 이야.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게 큰. 예. 근데 이거 포 얘기하니까 제가 강원도 철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중대에 포가 18문씩 있었거든요. 그럼 대대 시은 4문이잖아요. 5분 대기라고 있어요. 오대기라고 그러죠. 예. 자다가도 5분 안에 가서 포를 쏴야 되는 거예요. 군화 신고 있잖아요. 아니요. 자는데 군화를 왜 신고 있어? 편하게 자야지. 근데 그때는 군하고 자시고 없어. 무조건 5분 안에 포를 쏴야 되는 거야.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대대에서 세팅해놓은 포가 북한의 한 대대를 정확하게 겨누고 있어요. 상대방이 쏘기 전에 우리가 쏴야 돼요. 그러네. 땡기면 그냥 가는 거야. 누가 먼저 쏘냐는 얘기. 그게 그래서 5분 대기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한 발이라도 쏘고 죽으라야. 그 뭐 한 달에 한 막 5번씩 열리거든요. 여름에 동기랑 씻다가 걸렸네. 5분 대기조가. 그럼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머리야 뭐 이게 비누칠 다 하고 뭐 수건 이런 것도 없어. 둘이서 이러고 그 내무실 가가지고 탄띠만 딱 차요. 실전과 같은 실전하고 훈련을 해야 똑같이. 돼요. 네, 해야 돼. 포를 땅 쏘는 척을 해야 끝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와서 가는 거야. 샤워하러. 근데 이런 훈련이 아이고. 필요해요. 이게 갑자기 생각난다. 포 얘기하니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군대에서의 훈련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FTX가 있고 CPX가 있어요. 우리는 FTX였어요.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실제 훈련을 하는 거고요. CPX는 이거 현역 장교들도 헷갈리던데 코맨드 포시스트. 그러니까 이걸 컴퓨터라고 하던데 쉽게 얘기하면 지휘소 연습 훈련인데 지휘소에서 해보면 실제로 컴퓨터 갖고 시뮬레이션으로 전투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되죠, 사실은. 우리가 FTX 아유, 저 군대 얘기나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군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군대 얘기하러 왔지, 진짜. FTX 훈련 나가면 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5분 안에 포를 받고 위장막을 다 치고 쏴. 또 5분 안에 빼. 또 이동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6번인가 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와, 애들이 나도 그랬지만 뭐라고 이게 혼이 나갔어. 그냥 몸이 해, 몸이. 그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며칠이에요. 한 3박 4일, 뭐 4박 5일 이렇게 하면 진짜 많이 다치고 진짜 힘들고 FTX 주간이라고 하면 자, 이제 K2까지 끝냈고요. 하나만. 하나만. K9 자주포, 네. 우리가 뭐 명품 자주포라고 그러고 K2 전차도 지금 명품이죠. 반열에 올랐다고 네. 하는데, 근데 이 자주포랑 전차, 이게 전차와 자주포로 싸울까요? 무슨 말이에요? 자주포는 자주포끼리 싸우겠지. 그게 아니라 K9 자주포에는 155mm 포탄을 쓴다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K2 전차에는 120mm 포탄을 쓰거든요. 네. 155mm 포탄이랑 120mm 포탄이 싸우는 거지 전차랑 자주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포탄이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퉁산이란 회사가 전 세계에서 155mm 생산 능력이 1년에 연간 30만에서 35만 발을 생산해요. 지금 미국이 1년에 15만 발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저보고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유사시 일종의 전시 상황이 되면 최대 맥시멈 연간 50만 발까지 생산 가능하다고 해요. 주주예요? 뭐 좀 지금 요즘에 뭐 방발 대발 그래서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그럼요. 그러면 1년에 30만 원씩 어디다 재고를 쌓아둔대요? 이제 워셔탄이라는 게 있어요. 워셔요. 저는 스펠링 틀리셨는데요? 네? 워셔면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WRSA. 근데 이거는 우리가 쓸 때는 와셔탄이라고 이렇게 써요. 이것도 약어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워낙 실수를 많으셔가지고 예. 제가 처음이에요. 사전에 사전 질의서도 없고 오늘 주제가 뭔지도 안 알려놓고서 지금 제가 등에 땀이 잔뜩 났는데 그래서 워셔탄이라고 하는 게 전시 예비탄인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전시 비축탄이 많이 필요해요. 예비탄이. 이렇게 어떤 한 일개 기업도 미국 전체보다 많은 포탄을 생산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산량과 효율성을 유지하려면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주당 뭐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거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지 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주 4.5일째 공약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근데 그걸 포탄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자, 이제 크게는 첫 번째 방위산업체로 지정되면 방산업체의 근로자들은 노동쟁의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래도 현행 법령상 특별법이구나. 그렇지. 그 방산업에서 파업을 하고 이러면 지금 우리는 휴전 중인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최근에 방산업체의 생산 라인이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공장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군에 관련돼서 무기들 좀 알아봤고요. 이번엔 해군. 뭐 있잖아, 뭐 구축함이라든지,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순항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해를 좀 돕게 설명해 주시죠. 제일 위에 큰 건 뭐예요? 제일 큰 게? 지금 제일 큰 거는 독도함이죠. 독도함이 상륙함? 예, 독도함이 다목적 함정인데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 그게 보이는 크기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 밑에 훨씬 더 큰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워서 배가 가라앉지 않고 균형을 잡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그 배에 가득 채웠을 때를 만재 배수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의 크기를 정할 때는 배수량 사이즈를 갖고 그 배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감차남을 탔었죠. KDX2. 그거는 이지스함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일반 구축함이 한 4,500톤? 그러니까 구축함은 뭐예요? 배틀쉽이죠, 배틀쉽. 주력 전투함. 그리고 뭐 많아요. 역할에 따라서 초계함도 있는데 초계함은 뭐예요? 초계함은 우리 인근 연안에 페트롤, 순찰이나 정찰. 예, 그런 것 임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해군 전력의 일환이 돼서 실제로 또 해전을 벌이기도 하고 또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은 뭐? 잠수함은 우리가 무기 체계를 분류할 때 태생적으로 공격 무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막 건조하면요 주변 인근 국가들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바다 깊숙이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잠수함에 앞서 말씀드렸던 SL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에서 쏘면 이게 핵미사일이 되잖아요. 그럼 잠수함의 은밀성 그리고 이러한 핵미사일의 어떤 치명성 이게 두 가지가 결합하면 핵 잠수함 한 대가 전쟁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전략 무기죠, 이것도.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예, 5,000톤급 그 쓰러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해군 함정은 뭐 실제로 작전 해역에서 작전에 투입을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배 엔진 시동을 켰더니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잖아요. 잠수함이니까 가라앉는 건 당연한 거 아니 아니에요? 구축함이었어요. 아, 구축함이었어요? 네, 5,000톤급 구축함이었어요. 이지스함은 이지스가 이제 신의 방패라는 뜻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군사용 해군 함정 중에서는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최첨단 함정이 이지스함 함정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지스함 함정을 한 척도 보유하지 못했을 때 일본은 해상 자위대가 이지스함 함정을 4척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자위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일본은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정식 군대도 아닌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함 함정을 이미 20년 전에 4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 해군의 모든 전력이 맞붙으면 15분 이내에 우리 해군 함정이 다 전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지스함 함정 한 척의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CIAW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이지스함 함정에는 CIAWS라고 하는 근접 방어 체계라고 해서 적 항공기나 또는 적 미사일이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네, 방어를 해냅니다. 네, 그래서 방어 능력 또는 공격 능력을 보았을 때 해군 무기 체계 중에서는 이른바 끝판왕이다. 그게 이지스함. 근데 사실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전략화 배치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 해군은 준 왈트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신의 방패라고 하는 이지스 함정보다도 훨씬 더 그 능력을 뛰어넘는 최첨단 해군 함정인데 이게 함정 건조 비용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기술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군도 지금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존하는 전 세계의 해군 함정 중에서는 이지스함이 최고다. 지금 우리나라는 몇 대 정도? 우리나라 지금 4척 갖고 있죠. 오, 그럼 세종대왕이랑 정조랑 정조랑 연산군 이런 사람은 안 되잖아. 미국이 오늘날 현대 전쟁에서 전쟁의 개시 신호탄을 알린 게 바로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전쟁 개전 초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므로써 전쟁의 시작을 알렸는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함정에서 주로 지상을 향해서 함대지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이에요. 아, 나 이제 선생님 얘기 좀 알아듣겠어. 왜냐면 뉴스에서 뭐 막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었는데 선생님 이제 얘기가 이제 쏙쏙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도 미사일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아마 작게 5027이라고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작전 계획 현행 작계 5027상에는 48시간 이내에 북한 전역에 약 1만 5천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토마호크가 있어요? 미군의 한미 합동 자산을 동원해서 아까 제가 스틸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강철비가 내려와! 그렇죠. 진짜 하늘에서 토마호크 비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비지. 그렇겠네. 그 북한 전역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럼 48시간 동안 우린 북한 정신없이 미사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 개념이 그래요. 작전이 그렇다. 항공모함 말씀하셨는데 항공모함이 말 그대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캐리어인데 항공모함에는 함재기들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함재기가 뭐예요?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이제 다양한 전투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재기가 쉽게 말하면 그냥 비행기라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비행기. 아. 근데 그러한 전투기가 전투기. 100대 이상을 싣고 다닌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공군력 아니 그 한 나라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수준인데 미국의 제너럴 포드급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한 척만으로도 한 나라에 한 나라의 군사력을 버금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이 또 보면 해군 무기 체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모함이 없죠. 항공모함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항공모함에 대한 도입 찬반이 그렇네. 굉장히 이게 또 화두가 됐어요.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항모 도입을 찬성했던 사람인데 찬성. 네. 우리가 뭐 태평양으로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항공모함을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좀 한번 비공개 국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항공모함의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미사일 한 방으로 이 항공모함이 무력화될 수 있는데 그게 적에게 손쉬운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분들이 반대하던 항공모함은 당시 태평양 전쟁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의 항공모함을 떠올리면서 반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1945년 네. 그 80년의 세월 동안 항공모함도요 무수히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항공모함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모 전단을 꾸려요. 그럼 잠수함이 호위를 하고 구축함이나 이지스한 함정들이 방어를 하는데 항공모함이 그냥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뭐 경제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항모 도입 모함을- 비용이 항공모함의 한 척당 건조 비용을 한 4조에서 5조 정도. 그 다음에 함재기까지 다 도입했을 때는 항공모함 한 척을 운영하면 7조 정도 든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필사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복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본토가 다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 해역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항모 전단에서 최후의 반격 수단이다, 보복 수단이 된다. 또 하나는 어떤 영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까지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거니와 그리고 이거는 또 국민적 합의나 또 그러한 그렇죠. 충분한 검토가 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수건이기도 하죠. 항공모함 도입은. 예. 앉은 자리에서 뚝딱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무기 체계는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무기 산업에는 불법적인 로비가 또 필연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서 불금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불거졌죠. 예, 방위 산업이 확 큰 것도 있잖아요. 네, 방위 산업이 또 커졌지만 그런 불거운 사업 이후에 또 다양한 국방의 스캔들. 그렇죠. 정부에서 그런 그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방산 업체들 그거는 맨 마지막에 다룰 겁니다. 아 예. 취조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제가 다루려고 생각 중입니다. 에어포스. 예, 뭐 보라매도 있고 뭐 송골매도 있고 어쩌다 말이지. 맞습니다. 공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이제 전투기죠. 그쵸. 전투기. 전투기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공군에 도입돼 있는 공군만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 한국 공군만 얘기하더라도 뭐 전 세계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대략적인 그런 공군 뭐 전투기나 이런 현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 먼저 이제 전투기입니다. 네. 그레이드를 좀 나눠요. 그래서 현존하는 끝판왕은 F-22 랩터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어요. F-20 그런데 현존하는 이 F-22를 미국이 더 이상 생산을 안 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네. 네. F-22 랩터를 원래는 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압도적인 공군력의 어떤 공중전의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미 공군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개념 연구를 1970년대 시작해서 걸프전이 벌어지긴 1년 전인 1990년에 이미 F-22 랩터의 천여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벌써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의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개발된 이후에 F-22 기종을 러시아의 수호이, 유로파이터, 그다음에 등등등 라팔 등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들하고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도구 파이팅이라고 하는 공중전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공중전 결과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기더라. 전투기 끝판왕이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워낙 고가인데다가 너무 이게 압도적으로 미군용. 네, 그래서 그러네. 지금은 우리나라도 도입한 F-35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미국의 락히드 마틴이 개발한 35? 네, F-35. 이 F-35A 기종이 우리도 지금 40대를 도입했는데 이게 지금 5세대 전투기로서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하에는 F-15. 15. 네, 그래서 F-15K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하에는 이제 FA-50. 원래는 중간에 F-16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많이 들어봤다. 네, F-16 파이팅 팰콘이라고 하는데 이 F-16, F-15, F-35, F-22는 다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기고 FA-50 경공격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T-50이라고 해서 T-50의 훈련기에 무장 체계를 자착해서 FA-5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게 돼요. 무장 능력, 작전 반경, 그다음에 성능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우리가 그레이드를 좀 나뉘는데 가장 상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F-35. 35. 그리고 F-15나 F-16이나 이거는 이제 미들급에서, 그다음에 로우급에서는 FA-50 기종이 이제 공군에서 이런 작전을 운영할 때 운용을 하고 있고. 보라매는 뭐예요? KF-21 기종이라는 게 있어요. KF-21. 현재 아직은 국산화된? 개발이 네. 완료되지 않은 국산 전투기인데 네. 우리나라가 FA-50 전투기는 국산화했다고 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들급도 아닌 로우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KF-21은 F-35 기종에 버금가는. 진짜? 그래서 지금 4.5세대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게 5세대라고요? 네. 세대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전투기의 능력, 전투기의 핵심 능력이 되는 게 레이더 능력이 있어요. 레이더. 그래서 FA-50 전투기에는 현재 이스라엘이 개발한 이제 기계식 레이더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KF-21에는 ASEA라고 하는 ASEA. 이 A사 레이더는 주사 배열식 레이더로 동시다발적으로 표적을 탐지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는 하나하나씩 탐지를 한다면 이 A사 레이더는 동시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표적을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세대를 나누는 것 중에 레이더가 있고 레이더, 그다음에 무장체계, 무장체계.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 성능, 그다음에 스텔스. 스텔스는 흔히 얘기할 때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스텔스 기술이 있어도 레이더에는 탐지는 돼요. 근데 문제는 레이더에 작은 점으로 표식이 되기 때문에 레이더 상으로는 이제 사실상은 제대로 된 식별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체 기술로? 자체 기술로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우리 KF-21도 스텔스 당연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세대라고 했지만 개발된 이후에는 5세대로 충분히 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공중 급유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중 급유기는 말 그대로 공중에서 급유를 해주는 그런 공중 급유기가 있고요. 수송기가 또 공군에 다양한 물자들을 또 실어 나르고요. 정찰기? 아직 우리가 국산 정찰기를 개발하진 못했지만 지금 현재 그 고성능 정찰기를 해외에서 도입해서 현재 우리 공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육해공을 이렇게 이런 무기 체계로 지금 지키고 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뭐 코병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3시간을 이제 교수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네,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면 교수님이기 때문에 언제 또 모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군산할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자, 일단은 가볍게 우리나라 군사력은 몇 위로 보십니까?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러니까 GFP의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한 6위였다가 지금 이제 5위에 랭크가 됐거든요. 와. 전 세계 많은 이제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조사 공표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GFP의 발표인데 근데 이 문제는 GFP의 군사력 순위에는 핵무기 보유 여부나 어떤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보유 여부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류의 궁극의 무기이자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제하고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정한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뭐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육군 기상 지동 화력 체계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뭐 이지스함 함정을
뭐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또 중요한 게 또 군사력 수준을 감안하는 게 병력 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비 병력만 46만에서 47만, 우리가 예비군? 일주일 안에 동원할 수 있는 동원 예비군만 해도 우리가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원 가능한 병력 수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상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아닌데 그런데 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전력상.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죠? 첫 번째로 러시아가 좀 잘 못 싸우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나 작전적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러시아 국민들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떤 결사항전의 항전 의지나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결국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군사력을 물리적인 군사력 수준만을 갖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나 우리 군인들의 사기나 그런 것들도 사실 무형의 요소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그걸 봤을 때 러시아 군대는 애당초 이건 싸우나 마나다. 이걸 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투에서의 어떤 전투 수행 의지나 이런 걸 보았을 때 목숨 걸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인에 비해서는 러시아 군인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압도당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무시하면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소 공방전이 벌어지잖아요. 당시 소련의 독일의 정예 100만 대군이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소련이 그걸 막아내요. 근데 물론 소련의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때 당시에 그 T-34 전차를 투입하는데 전차를 막 찍어내죠. 네. 그래서 전차를 찍어서 이쪽 시베리아 일대에서 전차를 만들어서 열차로 수송을 해서 전선으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병력 손실이 너무 크니까 전차병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급박하니까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군수 공장에서 탱크를 전차를 만들던 근로자들을 정비공들을 전차에 태워서 전선으로 보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싸워 이겼다는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아까 스타크래프트 잠깐 얘기해서 저도 가끔 하거든요. 저도 APM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너가 한 250 나오잖아. 200 한 초중반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옛날에 하고 요즘에는 배틀 그쪽에 못 들어갑니다. 아, 그 싱글 게임만? 저 96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욕을 하든지. 근데 쉽게 가면 여긴 무한 맵이에요. 예. 다른 데는 유한 맵이고 여긴 무한 맵이야. 인적 물적 자원. 오늘날 전장은요. 현대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가 총력전은 그 국가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돼요. 사실은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결국에는 핵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맘만 먹는다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전쟁을 보면 이제 군사학은 전쟁을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으로부터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를 연구하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이 긴급 군사작전 명령 1호를 발령함으로써 이제 우러 전쟁이 발발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근데 당시 푸틴이요 국내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권 지지율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탄핵을 단행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듬해 1년 뒤에 지지율이 거의 8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 자체를 푸틴은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한 거죠. 정권 유지 차원에서. 러시아군이 처음에 어떻게 싸웠습니까? 용병들 보냈어요. 처음에 러시아가 정규군도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했지만 러시아 그 민간 군사기업 PMC 기업에 민간 군사기업에 고용된 용병들을 전선에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강제로 징집된 징집자원, 제대로 훈련도 못 받은 이런 자원들을 보냈는데 사실상 러시아의 핵심 정규군은 전선에 다 파병을 보내지 않았어요. 어디가 있어요? 러시아 본토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당초 전쟁을 초기에 끝내려고 했더라면 러시아의 정규 핵심 정예부대들을 보내고 정규군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서 그런 전략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텐데 이 전쟁이 발생된 원인부터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있겠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 전혀 불리할 게 없어요. 그러네. 그리고 혹자는 러시아의 대외 경제나 또는 경제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가 더 활성화돼서 지금 러시아 경기가 더 좋아요. 더 좋았다고 전쟁 특수를 맞이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인데 전쟁의 그런 이면에서의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너무 열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 목숨이나 내 목숨이나 똑같은 목숨이지. 무슨 하여튼 자 어쨌든 오늘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센 거 하나 여쭈고 가겠습니다. 뭐가 세죠 또? 방산비리. 방산비리. 방산비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대표적으로 김. 아니 방산비리 사례를 아니 난 아직도 그래. 나 우리 그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 있을 때 수통이라든지. 그렇죠. 수통도 사실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쓰던 베트남 전쟁 때 쓰던 수통을 아직도 쓴다고 했는데 지금도 쓰네. 2022년에 이제 수통을 신형으로 우리 국내 국산 개발을 해서 수통 교체 작업을 진행했고 아니 2022년에 뭐 늦었죠. 했냐고 그렇죠. 그 그런 돈. 것도. 다 어디 갔냐고. 네. 우리 1년에 국방비 얼마 써요? 60조. 지금은 이제 1인 1침상을 쓰잖아요. 침대 써요? 에어컨 다 있고요. 청정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침대가 무슨 그 침대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이거야 우리 때.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여기서 수준의 주무셨잖아요. 예. 싸구려 플라스틱 그 침대인데 그게 단가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100몇십만 원이더라고요 하나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거 뭘로 만들었는데 100 얼마냐. 시몬수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무기 체계와 비무기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 산업이나 방산을 얘기할 때는 무기 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라는 것은 앞서 말씀 나눴던 전차나 함정, 전투기 등을 우리가 무기 체계라고 그러고, 그러면 비무기 체계는 뭐냐? 일반 전력 지원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군 장병들의 급식 그래. 또는 피복, 예. 일반 장구류나 이거를 예. 우리가 비무기 체계라고 하죠. 예. 비무기 체계에서의 비리는 방산 비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군수 비리나 국방 비리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죠. 근데 이제 방산 비리도 사실 이것도 말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방위 산업은 이런 군이 필요한 무기 체계를 생산 제조하는 산업을 일컫는 용어인데 산업 자체가 비리는 아니거든요. 방산 비리라는 용어를 쓰면 방위 산업이 비리 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어떤 개인적 일탈에 의한 개인 비리잖아요. 무기에 로비스트 껴서 뭐 리베이트 받고 불법 커미션 받는 비싸게 것도. 부품을 근데 로비해가지고 그게 무기를 도입할 때 국내에서 팔았네? 개발된 무기를 도입할 팔았어? 때랑 로비했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로비했어. 로비했어. 그쪽에 주식 있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방산비리 말고 군수비리부터. 군수비리. 얘기해.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니 대표적으로 방산비리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방탄복, 뚫리는 방탄복. 지금 방탄복이 있어요 군대요? 방탄복 지급됐죠. 전방부대에 있는 전투 병력들은 방탄복을 지급받습니다. 우리 때 방탄복이라면 깔깔이 2개였어요. 조금 덜 다치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들여다보면 뭐 100만 원짜리 USB도 그렇습니다. 군용으로 납품되면 군용 왜 이렇게 다 비싼 시중에서 거예요? 뭐 3만 원, 4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USB도 100만 원으로 둔갑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 원가 검증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게 98만 원이가 나왔어요. 아니 왜? 왜? 같은 USB인데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전역하신 분들이 그냥 자기 회사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거잖아요. ROC라고 하는 우리 엔드 유저인 우리 군이 소요를 올려요. 우리 이런 무기 사주세요. 근데 무기를 사달라고 올릴 때 ROC라는 문서에는 어떤 성능과 재원을 표기를 하는데 그 애당초 100만 원짜리 USB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USB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나 이런 데에서도 USB가 정상 작동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밀 스펙이라고 하거든요.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그 밀 스펙이 워낙 과도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USB 총알마저도 작동되게 만들어주세요. USB 영하 100도 이하에서도 작동돼야 돼요. 아니 이러한 과도한 밀스펙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100만 원 USB라고 하는 게 그런 성능을 스펙에 맞추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건 국민 정서랑 우리 군은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해도 공군 조종사분들은 단발 엔진 안 돼. 우린 무조건 쌍발 엔진이야. 최고 성능의 이런 F-35A 기종 도입해줘. 사실은 우리나라가 쌍발 엔진이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뭐 우리가 뭐 어디 알래스카 넘어가고 우리가 어디 저기 그 호르무즈 해협까지 넘어가서 그 공중전을 벌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항공모함은 필요하다면서. 항공모함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최후의 보복 수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최후의 보복 수단 전에 쌍발 전투기가 다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북한은 대공 방어 체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평양 상공을 날아가도 레이더도 제대로 갖춰지지 아니 않았기 지금 때문에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지금 비리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USB가 1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밀스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밀스펙을 과도하게 요청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 밀스펙을 납품을 요청할 하고.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미국도 제가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그럼 이러한 국방의 비리가 없었을까? 많지 걔네들도. 아니, 미국은 없어요. 왜 없어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예요. 한 번 비리나 국방의 스캔들에 연루되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평생 국방 조달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한 100번 되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은 100 스트라이크 아웃?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도 고도화를 해서 강화시켰는데 미국이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그때는 미 해군 함정에 납품되는 시중에 10,000원짜리 쓰레기통이 100만 원에 납품돼요. 미국도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러한 국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다이와법이라고 해서 국방 전문 인력 자격법. 그래서 이런 무기체계 소요나 이런 또는 무기체계 획득 조달 업무에 직접적으로 업무에 보직되는 사람들은 가령 연간 30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그 업무에 보직을 안 시키게 하는 그래, 법을 그런 게 있어야 돼. 전문성. 그러니까 예. 전문성이 부족해서 비롯되는 비리 개연성도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DAU라고 하는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라고 하는 국방 획득 대학 등을 설립하는 등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와요. 비리를 근절하려면 사실은 처벌 강도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그렇게 해서 비리를 줄이려고 해야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긴 했지만 미국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러한 전문성부터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그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 10년 전에는 방산비리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는데 방산비리 이제는 사형에 처하겠다. 근데 말씀드렸죠. 방위산업에 이 방위산업 자체가 비리산업은 아닌데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에 따른 범죄 행위인데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을 끼치는 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적죄죠, 종전까지는 이적죄. 네. 해외에서 도입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불법적인 리베이션이나 네. 뭐 그런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리베이트 있었고 혹시 그 유혹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어. 네. 근데 제가 그 유혹을 받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겠죠.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유혹을 받으셨나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 왜냐면 거절하셨으니까 떳떳하시니까. 뭐 세월이 흘러서 이야기해도 될 것 네. 같은데 아니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삐뚤면 되잖아요. 그 당사자분들이 아직도 살아 생전에 계셔서 잠깐 뚫리는 방통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야. 됐고. 아니 이 얘기 좀 아, 말씀드릴게요. 그거 되죠. 아니 세간에 뚫리는 방탄법 문제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AK-47 소총에 그 철갑탄을 넣고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불곰 사업이라고. 네. 과거에 구소련 시절 빌려준 돈. 네, 우리나라가 차관을 빌려줬는데 구소련이 붕괴하고 이제는 차관을 돌려받을 길이 막히니까 우리가 군사기술로. 현물 네. 현품으로 대납을 받으면서 군사기술이나 또는 그 러시아제 군사무기들을 도입할 수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잘한 정책입니까? 결론적으로 야 정치색 띄지 마.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가 약간 콜라보레이션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제 기술이랑 과거 소련제. 구소련제 기술이 그렇네. 하이브리드로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K2 전차도요 과거 구소련제 기술들과 현존하는 이러한 미국의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K2 전차를 비롯한 많은 무기 체계에 이게 그냥 나토제 미국산 무기에 종속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독보적인 한국산 그런 그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네. 과거 불곰 사업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 거죠. 긍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그런 군수 이런 그 업체들이 네. 그때 당시에 이런 네. 업체들이 보면 네. 연예기획사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 뭐 그런 분들이 거기 소속돼 있고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로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않는 거죠. 단순히 어떤 금전이나 어떤 그런 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예를 들어서 위해서는 제가 방위산업청에 근무하는데 네. 이런 분들이 서류를 갖고 오는 거랑 우리 형도님을 비하하려는 거 아닌데 형도님 같은 분이 서류를 갖고 오는 거랑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말투나 비하죠. 군수비리 이거 네. 나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음료를 주는데 복숭아 맛이 아니야. 복숭아 향. 아니 왜 라면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줘? 컵라면. 아니 옛날 한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그 보상 누가 해줘? 제가 잘해드릴게요. 누가 내 제가 보상해 주냐고. 조류 인플루엔자 막 돌면 닭게장 주고 특식으로 막 치킨 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닭백숙부터 치킨 계속 나와. 그리고 한 놈이 옴 걸리면 대대가 옴이야. 지금 우리 MZ 세대들은 옴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옴이 뭐예요? 옴이 뭔지도 몰라. 몰라? 누가 어떤 끼가 한 놈이 휴가 갔다 왔어. 옴이나 어떻게 보서 이 같은 게 걸려 들어와. 그러면 모포를 다 돌려 쓰잖아. 모포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한 놈이 걸리면 요게 걸리고 요게 이렇게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옴이 이놈들이 열애 주고 열애. 일광 건조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 100명이 그 막사 지붕 위에 옷 다 벗고 이러고 있는 거야.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네, 90년대 나 99년 12월 31일을 아니. 철원에 있었다니까. 밀레니엄 자기들끼리 다 하고. 우리 형도님은 사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 때 군생활 하신 거고 지금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태어나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왜 일찍 태어나갖고 군수비리나 그 방산업 없어야죠. 관련돼서 이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 절대 나라를 좀먹고 이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행위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해서 저는 뭐 소감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 정영돈 그 님의 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이런 기본적인 좀 군사 지식이나 또는 군 관련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다음에는 좋겠습니다. 혹시 근데 정부 소속일 텐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잠깐 이제 말미에 방위 산업이나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방위 산업이 말 그대로 산업입니다. 이제 디펜스 인더스트리.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국방에 좀 너무 치우쳐 있었던 방위 산업이 이제는 산업적 접근과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방위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념을 결부시키면 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방위 산업 우리나라 지금 K방산 지금 전 세계에 이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리 K방산을 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저는 덧붙이자면 결코 전쟁은 지금 제가 보니까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